10월 7일 날 한국은행에서 2분기 자금순환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들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기로 뭐 가계 여윳돈은 늘고 정부 빚은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가계 여윳돈이 늘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탓도 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영끌 비투 이런 식의 제목을 다는 데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 통계를 갖다 발표하는데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이 통계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한번 좀 저희들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이 자금 순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순환. 네,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정권사 리포트에서 뭐 예. 근데 한마디로 자금 순이라는 거는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경제 주체가 크게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제가 이걸 앞으로 개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기업, 정부, 그다음에 해외 부분, 금융법인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예.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래요. 저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운용은 개인들이 금융회사에다 지난 2분기에 110조 정도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달은 46조를 빌렸었다는 거죠. 예. 110조를 맡기고 46조를 빌렸으니까 개인 부분에서 64조 잉여가 났다는 겁니다. 개인 쪽에서는 64조 원의 예. 여윳돈이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남네요. 그 돈이 어딘가 부족 부분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기업은 투자 주체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분기 기업이 29조가 부족했고요. 기업이 예, 29조가 저 부족했습니다. 오른쪽 예, 위에 예. 비금융법인 기업. 예. 예, 예. 그래서 금융회사를 제한 일반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61조를 금융회사 맡기고 90조를 예,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약 29조가 부족한 건데 네. 가계에서 잉여한 64조가 일단 기업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또 정부 쪽으로 돈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2분기 돈 자금 순환을 보니까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이 기업으로 가고 정부로 갔다. 예. 그래서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금 순환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 부분 중심으로 요새 뭐 영끌, 비투, 그다음에 뭐 동학 개미운동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개인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자금순환표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금융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빨간 선이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어허. 2분기에 4,184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채는 파란 막대입니다만 1,939조입니다. 예. 그래서 4,184조 금융자산, 1,939조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를 나눈 비율이 약 2.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한 2.2배 정도 많다. 예. 그런데 이게 2000년에는 거의 2.9배였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IMF 오기 전에는 오히려 기업이 돈이 없어 절절맸고 가게는 그럭저럭 가게는 살만했다는 상당히 그때가. 건전했었죠. 네. 기업이 부실해졌는데도 이때는 가게가 건전하고 또 우리 정부가 건전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빨리 끝낼 수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랬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가게가 상당히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1분기는 2.1배였었는데 2분기에 2.2배니까 부채보다는 두 배에서 요래 왔다 갔다 하고 있구만요. 네. 근데 과연 2배가 많은가? 이거를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부채보다 자산이 2배 많으니까 형편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렇죠. 항상 또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보니까 거의 평균 한 6배 정도 됐었고요. 어허. 그다음에 미국도 최근에 5.7배, 우리나라는 2.2배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하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사실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일본 가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처럼
자산이 부채보다 그 6배 많았기 때문에 불황에 빠져도 예. 일본 가계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가 과연 불황에 빠지면은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좀 심화됐습니다. 네. 저 금융자산을 소수 한 10%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일본 가계보다는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게 이제 스탁 개념, 잔액 개념이고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 물론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올 상반기인데요. 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31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잉여가 나고 있죠. 그러네요. 예. 다 어디 있던 돈들이 갑자기 저렇게 막 생겼죠? 저축을 늘리고요. 불안하니까 코로나로 예.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였고, 예. 그다음에 특히 2분기에는 뭐 재난지원금 그것들이 저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플로우 개념,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보다 좀 빨라진다는 모습이 올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여기서 지금 금융자산, 금융부채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연간으로요. 그러면 내가 집 한 채 들고 있는 거는 이 자산 아니네요. 예. 금융자산만. 우리가 금융자산.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다음에 주식하고 채권 투자하고 그런 것들. 모든 것 금융회사에 맡기는 돈입니다. 그게 빌린 돈보다 올 상반기에 131조나 많았었다는 겁니다. 작년 연간 전체가 192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개인들의 자금 잉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보면요. 2002년에 5조 정도 적자 주체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개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은데요. 저도 저 통계에 나오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2002년에 뭔 일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97년 애한위기를 거치면서 금리가 한 17%까지 올라갔거든요.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그리고 은행이 돈을 잘 안 빌려줬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기업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린 거죠. 그 다음에 17%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6 내지 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대출을 늘리고 금리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 당시 우리나라 가계들이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도 모 방송국의 PD였었는데요. 저한테 그 당시 은행 돈이 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 빌려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사고 소비도 늘렸었죠. 우리나라 가계 부실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2년. 그런데 이후로는 꾸준히 그래도 개인 자금 잉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런 통계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연금 가입하고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죠. 근데 지난 2분기 현재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무려 4,184조입니다. 와.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이 1경 9천조가 넘었어요. 전체 금융자산이. 그거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총 금 1경 9천조가 넘었어요. 1경 9천조, 거의 2경이네요. 우리 가계가 4,184조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데요. 45% 정도를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 비중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늘었네요. 보험에도 한 32% 맡기고 채권에서 3.6%. 근데 주식 비중이 올 1분기에는 16.3% 많이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통합 개미 운동도 있었고 주가가 오르니까 18.3%로 올랐거든요. 야, 그렇게 개인들이 올 한 해 그거 한다 했는데도 비중을 보니까 역대 2015년 이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뭐 주식 쪽에 비중이 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제가 추세를 그려놨습니다. 오히려 그 줄어드는 추세요. 우리나라 추세 보기 전에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0%인데 54.7%를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이게 전부 지난 6월 기준입니다. 가운데 초록색 일본 54.7% 현금 및 예금. 근데 일본 은행 금리가 0%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돈 은행에다 맡기느냐?
예, 그거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0% 금리가 떨어 실질 금리는 플러스. 실질 금리는 플러스다.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일본이 그 평균 상속받는 연령이 67세라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않고 그냥 은행에 맡겼다가 또 쓰다가 죽고 또 그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67세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그 주식 비중이라고 있는데 무려가 47%입니다. 저 주황색 예. 막대 주식 세 번째. 예. 네. 물론 이거는 직접 투자, 펀드, 간접 투자 합친 거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일본 사람은 13%밖에 주식 투자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18.3% 주식 투자인데 예, 우리는 미국식보다는 서서히 좀 일본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추세를 보면요. 예, 주식 비중이 가계 금융자산을 차지하는 비 2010년에 거의 한 25%였어요. 저 빨간 선이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인데 네. 계속 그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가가 올랐는데도 예, 주식 비중은 예,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으로 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좀 요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이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가? 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네, 요거 지난달 강의 예. 때도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과거에는 네. 은행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거죠. 골치 아프게 주식 갖고 뭐 머리 아플 게 아니라 예. 저축만 해도 그냥. 예.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지난 뭐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 금리가 0.8%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그걸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2%대 예. 후반은 오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저걸 보면은 이제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볼 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이 고객예탁금이 는 것은 뭐 일부 신규 투자 자금도 줄었지만요. 이 간접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뭐 이게 대깔구만입니다 보니까. 예. 그게 저 기관에다 그 금융기관들 증권사 이런데 운용사에다 맡겨놨던 그거 헐고 예. 직접 하시는구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인데요. 2008년 8월달에 144조까지 갔었거든요. 어유. 이때 우리나라 저 금융회사 은행들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들이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렸거든요.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때 저도 한 금융그룹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속한 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8조를 모았었어요. 네, 그랬죠. 뭐 다른 은행은 더 많이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 144조를 주식형 펀드 모아놨는데 2008년 8월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금융회사 권유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그게 예. 교수님 그거 아닙니까? 예. 이 무렵에 3억 만들기부터 해갖고 시작했던 그것이 성과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좋았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또 모든 금융기관은 어디가 돈 되더라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판때기 들고 나와서 광고하고 예. 길거리 나와서 예. 이렇게 물티슈까지 끼워서 이렇게 예. 사탕 끼워서 주면서 하다 보면 전부 또 이제 점심시간에 가서 다 하나씩 들고 예. 그러다 보면 그게 꼭지고. 예. 그래서 저희 딱 꼭지를 이룬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주가가 이제 폭락하니까 뭐 일부 개인이겠지만은 주식형 펀드 손해 봤는데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저 펀드를 해약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 2011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박스 피었죠. 예. 예.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 또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예, 그래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그게 그 집적주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아직 추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분기는 조금 올라갔는데 아까 어디서 온 돈인가를 보니까 예. 특별히 더 들어온 돈은 없네요. 예예. 네. 예. 일본이 보니까
주식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도 아까 2010년에 2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는데요. 그 주식 비중이 저기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버블 붕괴되면서 급격히 하락했죠. 일본은 지금 한 15%, 14% 유지하고 있거든요. 4만 포인트에 근접했던 놈이 10,000포인트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으면은 예. 저거 잊으려면 한 세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그래도 2008년 이후로는 일본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잊혀져가는 예. 또 아베도 또 나름 역할을 예. 했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은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50%까지 갔었습니다. 일본 개인 자산, 미국 개인 자산 중에서. 네, 네, 근데 이걸 제가 그려보면서 예, 50% 가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2000년 때도 그랬고 2008년도 그렇고. 예. 2000년에 그 IT 거품 그 예. 바로 직전에 50% 갔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거의 50%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번에 그 50% 갔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보면서 저는 미국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오르는데 앞으로 계속 올릴 수가 있까?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나 되는데 네. 미국 가계가 주식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걸 보고 야, 미국 주가가 좀 오르기는 쉽지 않겠구나. 예. 근데 교수님 아까 자금순환 같은 거는 한은에 들어가면 뭐 보도 자료를 누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미국 개인의 주식 비중 같은 거는 어떻게 또 돈 내서 어디 또 데이터를 사시는가 보죠. 아, 이거는 제가 일본은행 미 연준 들어가지고 미 재무 들어가지고 일일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예. 교수님께서 직접. 마치 저 6월께 최근에 다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GDP는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발표하고 미국 그다음에 일본 순으로 발표하는데요. 근데 이 자금 순환표는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발표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구나. 각국마다 그 통계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이미 그 6월 달까지 발표가 전부 됐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 한번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예. 예, 다 찾아본 겁니다. 아니 흔히 하는 말로 조교를 시키시거나 무슨 뭐 학생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뭐 교수님 직접. 근데 제가 조교를 시켰다면 아마 지금까지 강의를 못했을 겁니다. 예,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도 제 강의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다 찾아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저 데이터를 조교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면은 굉장히 욕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남이 저 해준 자료 가지고는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저 어떤 방송국에 갔는데 그 저 시나리오를 주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방송국에서. 네. 네, 근데 어떻든 저 미국 가게는 좀 주식 비중이 50% 갔다가 그래도 47%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가 금융 자산의 한 거의 50%를 지금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계가 주식 비중을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주가 저는 이걸 보고 뭐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물론 제가 계속 그 3분기 조정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조정 온 거고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주가가 계속 그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 좀 전에 일부에서 유진 정권의 허재한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힘이 한 8월 이전까지의 힘 같지는 않다. 증시의 힘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데이터하고도 일맥상통하네요, 교수님. 예. 네. 이번 보면은 세계 주가를 보면요. 네. 사실 중국 주가가 제일 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중국 주가가 그랬죠. 먼저 올라가지고 6월부터 조정 보이고 6월부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는 8월 13일인가 2,458까지인가 올라오고 그 뒤에서 지금 박스권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이고 미국은 이제 있거든요. 9월 초부터 이제 좀 한 달. 예.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 중국 주가가 제일 빨리 움직일 것이다. 예, 먼저 조정을 보였으니까. 아,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저거로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기억납니다. 예, 일본이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은 예. 돈이 남네요. 예, 돈이 남으니까 일본 기업에다 은행이 대출해 줄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가지고 아, 금리가 예. 0% 떨어져가지고 보험회사가 망했다. 예,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분기 말 현재 728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728조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들이 과거에는 뭐 목에다 힘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목에다 힘 빼고 다닌다. 그리고 제가 모 대학교 CFO 과정 강의 나가면은 물론 좋은 기업 CFO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 예, 예. 지금 저 728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예,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물론 저것도 차별화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보니까 연간 이자 수익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10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 가지고 현금 있다는 자산이 것이죠. 있으니까 예. 이자만 해도 예, 순이자 수익이. 야, 100조가 넘으니까 1% 간당간당 하는 그거라도 1조가 나오는구나, 이자만. 예.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차별화는 됐지만은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특히 올 2분기에 지금 저렇게 많이 증가한 거는요. 좀 코로나로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예. 돈 땡겨가지고 지금 땡겨놓-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뭐 현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더 예. 불안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 아직 그 자금 부족 추세인데요. 저는 그 일본식으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부분의 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 늘어나는 걸 기업이 갖다 쓰고 예, 정부가 갖다 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에는 계속 잉여 주체였는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예, 적자 주체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미국이죠. 예.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요. 스티븐 노치가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미국 달러 가치가 내년까지 주요국 통화에서 35%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5%. 예. 그래서 너무 가감한 주장이니까 한번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가 쭉 칼럼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봤거든요. 예. 두 가지입니다. 미국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분기 미국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마이너스 15%더라고요. 예. 연간 예산 적자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예.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3.5%. 예. 그리고 미국의 순저축이 GDP 대비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미국 경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달러 가치가 우리 35%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 따라 우리도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도 같이 떨어져 보면 이거 800원대인데. 예, 저는 뭐 가끔 강의하면서 800원대는 이야기 안 하는데 머지않아 900원대는 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저 우리 900원대까지 한번 가가지고 키코 사태 터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27년에 900원 살짝 한번 예. 예. 899원 예. 때 한번 발 한번 담그고 왔었죠. 예. 네. 앞으로 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덜 빌렸을 것이다. 올 2분기는 워낙 불안하니까 뭐 제가 관련된 뭐 여러 회사들도 불안하니까 현금을 많이 지금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금을 많이 챙겼으니까 3분기, 4분기부터는 은행 돈을 덜 쓸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식까지는 좀 후달을 주식은 은행들이 별로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앞서 일본 은행들도 주식은 거의 안 샀거든요. 네, 네. 은행들은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채권만 삽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전체 자산 중에서 뭐 채권 보유 절대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중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절대금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네요. 예. 예. 지금 한 450조 정도. 예.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채권을 사고 최근 지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은행 자산 중에서도 채권 비중이 12%에서 지금 15%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저게 이제 15%가 무슨 의미냐면은 일본이 그 98년 수준이에요. 일본의 98년. 예. 일본이 98년이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아하. 예. 아하.
예, 그리고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그 뒤로부터 채권 사가지고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98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예, 은행들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국채를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금리 오를 일 없다. 예, 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가니까. 근데 금리가 사실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오를 수가 있어요. 절대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죠. 예,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금리는 명목금리,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 예. 그러니까 실질금리 대응 변수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 GDP 대비 물가상승률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금리가 되는 게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리가 지금 너무 낮은 거죠. 예, 그거는 예,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인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하는데요. 네. 뭐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오를 때마다 은행들이 채권을 사기 때문에 예, 저는 금리는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다. 네. 허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저 은행들이 예,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소장님은 지금 자산 중에서 뭐 실물 자산, 금융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신가요? 자산 좀 공개 좀 하시죠. 자산 뭐 공개하고 자식할 정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식자 우환에다가 너무 그 이꼴저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번 장을 갖다가 놓쳤거든요, 저는. 예. 뭐 금융자산 비중 높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저거는 작년 뭐 연령별로 기준인데 평균은 77%가 실물 자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23%가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23% 금융 자산 중에서도 거기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자산은 가계 전체 자산 중에서 1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걸 보면은 그 나이가 들수록 빨간 선, 빨간 지금 이 막대. 30세 미만은 이 파란색이 전월세 보증금이고 예. 나머지 빨간 막대는 예, 30세 거주주택. 이상까지는 전부 집에 돈이 다 묶여 있네요. 집에 묶여 있죠. 네. 네, 특히 저 50대 후반, 60대 이상은 아, 그러네요. 거의 80% 이상이 집, 뭐 저 거주주택 위에 뭐 땅 같은 거 좀 뭐 상가 같은 거 이런 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좀 낮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네. 추이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부분 보면은 예. 저는 실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번에 통합기금운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자산 비중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는 과연 그 주식 비중이 확대될 것인가. 예. 이게 지금 아까 관심사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분기보다는 2분기 주식 비중이 좀 확대됐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추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많이 떨어졌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 주가 거의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7월 달에는 보니까 거의 뭐 국내 투자액이나 해외 투자액이나 거의 같은 규모로 예. 예.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지금 우리 경상수익자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은 한때 뭐 1,000억 달러 넘었는데 지금 600억, 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 경상수지가 들어온 만큼 그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장 해외 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데가 국민연금이죠. 예. 국민연금이 지금 5월 달에 약 748조를 자산, 금융자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제일 끝 위에 예, 748조. 금융자산. 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장 큰 변화가 해외 주식 비중, 밑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예. 2010년에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어요. 아, 그때는 19조 9천억 20조가 안 되다가 예. 지금 이게 167조 가까이. 예. 와. 작년 말에 10년 사이에 23%. 예. 저 국내 주식 비중 18%거든요. 예. 해외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저 국민연금이요.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무려 31% 수익을 냈거든요. 작년에. 예, 네. 대단한 수익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1년 줄 돈이 한 24조, 2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 해외 주식 투자해서 번 돈 가지고 1년 주고도 남을 돈을 해외 주식에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이 뭐 운용 잘하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 진단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1988년부터 계속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10%더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10%면은 상당히 높은 상당히 수익률이죠. 높네요. 예, 예. 예, 제로금리 시대에.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뭐 일반 그 사적 회사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꾸준히. 2057년까지는 예. 2043년까지인가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거 펀드 같은 거는 주시장 나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제가 뭐 일부 저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올해도 8 내지 10%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도 주식 수익률이 꽤 좋던데요. 왜 그렇게 좋은가 알아봤더니 지난 3월 달에 이게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각종 연기금이 채권, 뭐 주식, 국내, 해외 예. 비중을 다 정해놨거든요. 예. 비중 밑으로 주가가 3월에 폭락해서 비중 밑으로 떨어지니까 담아야죠 뭐.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 주식을 많이 샀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비중을 넘어서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 수익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우리 개인들도 한번 주식 비중, 뭐 채권 비중 얼마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진 밑에 비중이 많이 내려가면 야 이때가 주식 살 때다. 예,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예.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존니 대표님의 그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신도 모르는 시장 가격에 등락 갖다가 타이밍까지 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그냥 월급 적금 들듯이 그냥 따박따박 그냥 돈 생길 그거 해서 예. 하면 어떨 때는 비싸게도 사고 어떨 때는 싸게도 사고 이런데 예.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 수익이 난다 하는 예. 그거나 예. 국민연금의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돈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니까요. 예. 근데 우리 개인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 미리서 살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금순환표 보면서 뭐 개인들 부채가 상대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예. 근데 큰 흐름 보면은 실물자산, 금융자산으로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해외 자산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네.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환율하고도 연결되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일본 엔화가 강세라 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엔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일본도 그 90년대 경상수 흑자가 많이 났었어요. 예. 근데 그 돈이 해외 증권 투자로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 팔아서 달러 사고 뭐 예. 다음에 통화 사서 나가다 보니까 엔은 약세. 예, 쿵 자빠지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걸 갖다가 팔고 다시 엔 갖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그게 엔이 이제 FX 시황에서는 그 본국 환송 뭐 리패트레이션이라고 예, 얘기하는 예, 예. 그래놓으면 맨날 장 빠지면은 엔은 강해지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해외로 주식 투자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 우리가 저 또 그 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딜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 미국 장 빠지면은 환율 빠질지도 모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장이 빠지면 미국 주식 정리하고 예. 달러 다시 갖고 들어오다 보면은 예. 그것도 원화로 환전하다 보면 예.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잘 늘려서 네.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뭐 상학연금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참 많이 버셨는데 저도 내년부터 이제 국민연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네. 근데
이제는 좀 미국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그 대신 그 중국 비중을 좀 늘려줬으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대로 저는 앞으로 4, 5년은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중국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 부분 아까 그 조금 충격적인 그래프는 40, 50대, 60대로 오면서 그 자산 배분이 뻘건 막대, 예, 집, 예, 집 한 채. 예, 예. 그러면서 뭐 보유세, 재산세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면서 좀 이제 렌트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고 예. 꼭 내 집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가고 결국 금융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예.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실물 자산 많이 줄이고 금융 예. 자산 늘리고요. 네. 뭐 제 지로는 은행 이자도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예, 배당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리움 미술관 가서 보니까 조금 좀 특별한 작품을 해놨는데요. 네. 그 1차 베이비 세대하고 그들 자녀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1차 베이비 세대가 보통 55년에 63년에 태어난 약 715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 자녀를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79년에서 92년에 태어난 950만 명인데 예. 그런데 그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충분히 노후도 준비 못하고 은퇴하는데 그들 자녀들이 독립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를 작품화 해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저거 평균 개념입니다만은 뭐 50대 후반, 60대 자산이 4억 9천, 4억 2천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자산이. 예. 이거는 이제 전부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 계신 전국 평균이라 저렇게 수치가 낮은데요. 저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빈부 격차 내지는 양극화가 더 갈수록 심해졌으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직 뭐 정부 차원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예,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올해 뭐 GDP 44% 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는데 사실 문제가 되죠. 이런 추세로 계속 확대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이 부실해져 외환위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외환위기 빨리 끝낼 수 있던 거는 그때는 우리나라 가계 기업이 굉장히 건전했었어요. 가계와 정부. 예, 가계가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기업이 그때 GDP 대비 기업 부채가 한 107% 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75%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5%까지 올라갔고요. 기업도 상당히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00%에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 부채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가계가 부실해지고 나중에 기업이 부실해지는데 가계가 부실해졌을 때 누가 떠안을 거냐. 기업 부실을 그동안 우리 가계, 기업, 정부가 떠안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계가 부실해지고 나중에 정부마저 부실해질 때 떠안을 주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2분기 자금 순환 통계를 가지고도 매체마다 이렇게 데스크에서 그 헤드라인을 뽑는 게 약간씩 그 방점을 찍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각자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통계치를 바라보면서 또 다가오는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겠고 시사점도 다를 수도 있겠고. 제가 이런 거를 다룬 것은 언론에 보면은 사실 기자분들이 이런 시리즈를 모르거든요. 최근 몇 분기 통계만 그 보도자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한번 추세를 보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다뤄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